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계좌이체 하다 보면은 증여세를 막 왕창 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게 어떤 말일까요? 제가 일례를 들어드리면 남편분이 건물을 샀어요. 상가 건물을 샀는데 이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 네. 건물이어서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그 조사가 나와서 이분의 이제 계좌를 뒤져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와이프분이 좀 고소득자라서 그분한테서 돈을 이제 계속 받아가지고 모인 돈으로 이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계좌 거래 내역이 다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뭔가를 취득할 때, 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 차량을 취득한다던가 그런 일을 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로 몇 년간의 거래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자, 근데 억울한 거는 이 남자분이 가사를 다 도맡아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받은 돈 중에 물론 일부는 그 건물을 사는데도 썼지만 대부분은 이제 생활비로 좀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런데 이 받은 돈이 생활비로 쓴 건지 건물을 산 건지 이 구분이 모호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증여세로 과세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뭔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는 이게 조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평소에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리를? 예를 들어 부부가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이나 본인이 따로 투자하고 있는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배우자가. 네. 근데 그 계좌랑 이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를 구분을 한다든지 한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섞어 쓰다 보면은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 꼬리표를 찾기가 힘들고 나중에 이런 증여세 조사라든지 나왔을 때 네. 기억도 안 나고 대응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부부간에도 따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생활비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을 하시는 게 소명하기가 편하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우편물이 날라와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경우는 한 4년 정도 기간. 4년? 예. 그 부동산 취득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복비, 취득세 그쵸. 이런 네. 것들을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서 냈는지 이걸 다 소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부부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도 돈이 오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증여로 이렇게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 모두 다 증여로 간주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세법에는 사회 통념상 대부분이 그럴 법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네. 뭐 의료비라든지 네. 뭐 생활비, 교육비 아니면 뭐 축의금 이런 금액들이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면은 증여세 네. 과세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게 약간 뭐 금액 기준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애매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생활비로 받았는데 이걸 생활비로 썼다라는 걸 입증할 수만 있으면은 증여세로 안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생활비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받는 사람이 네.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예를 들어 아들이 의사예요. 네.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거기다가 생활비를 내가 부모님이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사회 통념상 생활비가 아니니까. 그쵸. 받는 사람이 뭔가 소득이 적거나 네.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소득이 충분한데 준 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용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유학가에 있는 자녀가 유학비가 1년에 1억씩 들어요. 그러면 1억을 보내줬다고 해서 그걸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 교육비니까. 네. 그리고 그게 미국 가서 유학하는데 1억이면 사회통념상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학비가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 1억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5천만 원은 학비로 쓰고 5천만 원은 차곡차곡 자녀가 저축을 해서 네. 나중에 그걸로 아파트를 샀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거네요. 기사에 나오는. 그쵸. 그래서 나는 용돈으로 줬어도 네. 상대방이 그걸 용돈으로 안 쓰고 모아서 뭔가 자기의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사는데 썼다면 그거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는 거죠. 사회 통념상 일단 금액이 중요한 거고 설령 사회 통념상 금액이 인정 범위에 있더라도 그 일부분으로 내가 뭔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건 증여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근데 사실 증여나 상속을 딱 들으면 일단 상속이라고 하면 좀 부자들이 왠지 하는 세금인 것 같은데 요즘 조금 증여나 상속이 많이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증여나 상속 모두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아, 공제 금액이요. 예, 뭐 일반적으로는 한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이내에서 다 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10억을 훨씬 넘는 아파트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럼 네.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의 자산이 집 한 채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는 상관없겠지라고 하실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활용했을 때 절세가 되는지를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증여세가 뭔지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 죽어서 주는 게 상속세죠. 네. 그리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주는 게 증여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세는 돈을 주잖아요. 네. 제가 이제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럼 받는 분이 나 얼마 받았어. 증여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받은 분이 신고하면 돼요. 제가 받았으면 제가 신고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속세는 네. 만약에 제가 사망을 하면서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이 됐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각각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망한 사람이 갖고 있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문제네요. 그렇죠.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할 거냐, 네. 아니면 돌아가신 분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도 이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예요. 네. 누진세율이라 그러면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이하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은 네. 10%입니다. 10%? 그런데 30억이 넘어가면은 50%예요. 아, 완전 다르네요. 예. 상속세 계산은 공제액이 증여보다 좀 후한 편이에요. 기초공제가 2억 원이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자녀 수에 따라서 인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요. 그럼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5천씩 해서 1억이 되겠죠. 총 3억? 예, 기초공제 2억에 1억을 더해서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작으니까 요 기초공제랑 인원수에 따른 공제를 더한 거랑 일괄공제 5억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자녀가 뭐 6명 이상 네. 되지 않으면은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5억 원이 일괄공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공제가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부터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배우자 공제는 최소가 5억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5억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더하면 10억 원이 되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최소 10억은 빼준다. 아. 자,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아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30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냐? 자, 이 30억은 배우자가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증여받는 금액이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상속받는 금액? 네. 돌아가시게 되면은 네. 이 상속되는 법정 지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지분율은 배우자가 원래 1.5면 자녀는 1이에요. 비율이. 그래서 자녀 둘의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1.5 이렇게 되겠죠. 네,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 35억이 상속됐다라고 했을 때 15억은 배우자 거, 10억은 자녀 둘한테 각각. 아, 그런 비율로 가는군요. 예, 이게 법정 지분 비율, 상속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법정 상속 비율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협의해가지고 상속인들끼리 어머님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님이 다 가져가세요. 35억.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네가 반씩 가져가라, 자녀들이. 이렇게 합의하면 합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를 해서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배우자 상속 공제는 5억에서 최대 30억인데 네.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간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가 15억을 가져갔어요. 법정 지분율대로 35억 상속됐는데 네. 배우자가 15억 가져갔다 그러면 15억이 배우자 공제가 되겠죠. 그쵸. 그럼 아까 일괄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15억 하면은 20억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30억을 가져갔다. 그리고 자녀들은 5억만 나눠줬어요. 네.
그럼 배우자 공제 30억을 적용할 수 있냐? 배우자가 상속받은 거를 한도로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30억을 받으면 30억 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율 안에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네. 그 배우자 공제는 셋 중에 작은 거예요. 아. 법정 상속 지분. 네. 아까 15억이었죠. 네. 그리고 실제 받은 거. 네. 실제 받은 게 15억이면 이 두 개 같아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이 30억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셋 중에 작은 거예요. 작은 걸로. 네.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실제 상속을 배우자가 30억을 받았어도 법정 상속 지분이 15억이니까 이 15억이 제일 작은 게 돼서 그쵸. 15억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게 네.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걸 한도로 30억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우자가 30억 가져가면은 공제 30억 다 받겠네라고 하는데 네. 그 법정 상속 지분 한도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은 받아도 공제액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네. 세무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어머님이 얼마를 받을 건지 네. 자녀들이 얼마를 받을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는 좀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상속세는 네. 돌아가실 때 갖고 계신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공제 빼고 네. 전체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하실 때 갖고 있는 재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전부 다 뭐 30억 초과돼서 50% 세율을 맞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속세로 전체를 내기보다는 네. 미리미리 좀 나눠서 증여를 해주시면 네. 그 부분이 상속이랑 별개로 아. 나눠져서 계산이 되거든요. 네. 이게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하면은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낮은 세율. 그렇죠. 그리고 상속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도 좀 낮은 세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증여를 해주시는 것도 좀 요령이 있습니다. 이 증여세 과세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만 가지고 세금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 명한테 쪼개줄수록 증여세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5억을 한 명한테 증여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5억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5명한테 1억씩 나눠주면은 전체가 다 10% 적용을 받게 돼요. 1억 이하는 10%니까. 아. 그래서 나눠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기간을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간 분산. 이 증여를 받았을 때도 증여 공제가 있고 합산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전에 자녀한테 1억을 증여한 다음에 올해 또 1억 원을 증여한다. 그럼 요거는 10년 내에 여러 번 증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1억과 1억이 합산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1억 주고 1억 줬을 때 10%만 내는 게 아니라 1억 초과는 5억까지 20% 세율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주는 1억은 20% 세율로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를 해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합산을 안 하는 기간이 됐을 때 또 한 번 네. 증여를 하고 네.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거죠. 가족 간에 증여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배우자. 자녀,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 5천? 그리고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 2천. 기타 친족이라 그래서 네. 뭐 사촌이라든지 뭐 사위 며느리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녀한테 돈을 증여할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은 증여세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런데 5천만 원씩 증여해서는 큰 금액을 증여하기가 어렵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1억 5천을 증여해요. 그러면 5천만 원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가 1억 원이죠. 네. 우리가 1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10%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내면 1억 5천을 증여할 수 있는 거죠.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가 20% 구간이니까 네. 1억 5천 또는 5억 5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낮은 세율을 활용하시면서 증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년에 한 번이니까 30대랑 40대 분들도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증여는 미리미리 계획해서 주셨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이 기간이 나눠짐에 따라서 이 합산을 안 하거나 공제액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네. 미리 줬던 자산이 뭐 투자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불어나서 아, 그렇죠. 본인 재산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다른 재산을 줄 때도 그 재산을 받았을 때 증여세를
받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이 증여세는. 증여세가 있어야지 증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내가 미리 증여받았던 돈을 활용해가지고 증여세를 내면서 네. 더 많은 금액을 증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10년 동안 합산하는 규정은요, 동일인한테 받았을 때만 합산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네. 10억을 받아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또 10억을 받아요. 네. 이거는 합산을 할까요? 동일이니까 안 하겠네요. 그렇죠.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명한테 아버지한테 20억을 받았을 때보다 세율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이 합산이 안 돼서 세율이 낮아지는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네. 동일인의 기준이 부부 관계는 증여세에서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네. 동일인이에요. 이게 증여에서만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엄마가 5천만 원 주고 아빠가 5천만 원 주면은 1억을 그냥 동일인한테 받은 걸로 봐서 합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장인과 장모는 어떨까요? 장인어른이 5천만 원 주고 장모님이 또 5천만 원 줬어요. 와, 이거 함정 같은데 배운 대로 하면 당연히 동일인이 되지 않나요? 예. 근데 이거는 동일인으로 안 봐요. 네? 직계 좀비속만 동일인으로 보고, 요렇게 요 라인만요. 예. 할아버지, 나, 뭐 그쵸. 내 자녀 이렇게만. 장인과 장모는 나랑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라고 해도 동일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장인이 1억을 주고 네. 장모가 1억을 또 줬습니다. 그럼 둘을 합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10% 세금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공제액이 있었잖아요. 증여세 공제. 네. 이 공제액 같은 경우는 계열별로 적용을 해요. 장인과 장모는 둘 다 기타 친족이에요. 장인이 돈을 줄 때 1,000만 원 공제를 했겠죠. 네. 그러면 장모가 돈을 줄 때는 장모도 기타 친족이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기타 친족에서 1,000만 원을 썼으면 다른 기타 친족한테 받던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산 규정과 네. 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합산은 동일인한테 받은 걸 합산하고 네. 이 공제는 계열별로 공제를 한다. 혹시 이렇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상속이나 증여에서 가장 좀 흔하게 하는 실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크게 받지 않거나 네. 사회 통념상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공제 범위가 있으니까. 맞아요. 일괄 공제가 5억이 있고 네. 배우자 공제가 또 5억 있으니까 10억 원 이내에서는 보통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동산의 경우에 특히 이걸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이 취득 가격을 모르잖아요. 네. 그냥 부동산을 난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얼마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토지를 받았어요. 시골 네. 땅을. 네. 그럼 시골 땅이 시세로는 한 10억 해요. 네. 그런데 공시지가는 5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네. 세법에서는 이거 공시가격인 5억 원짜리구나 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받을 때는 어차피 5억이나 10억이나 네. 공제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안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실제 시세인 10억에 팔았을 때는 너 5억에 받은 거니까 양도 차익 5억이야. 왕창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10억 원 시세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네. 상속세 신고를 해두시는 게 유리해요. 그럼 나중에 그걸 팔았을 때 상속세 감평해서 10억 원에 신고를 했으니까 이게 취득가격이 10억 원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셔서 나중에 손해를 보는 케이스들이 상담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안 나오지만 네. 내가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거래된 유사매매 사례가라는 게 있어요. 네. 옆동 옆호수 거래된 거. 네. 그런 게 다행히 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같이 거래가 굉장히 안 되는 기간이다. 근데 상속을 받았다. 네. 라고 하면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시가격으로 세무서에서 취득가격을 잡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세대로 받아두시는 게 안전하겠죠. 역시 세금은 뭐 아까도 취득세도 그렇지만 미리미리 신고를 조금 해두는 게 훨씬 더 장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 관련해가지고 올해 좀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증여세에서 굉장히 크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증여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 기준이 기존에는 공시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는 시세로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네. 시세가 10억 원이면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걸 공시하거든요. 그거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취득세는 공시가격인 6억 원, 7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뭐 3.5%, 증여취득세율이 3.5%나 중과세 되면 12%니까 그 세율을 매기게 돼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시가를 알 수 있으면은 시가인 10억을 기준으로 이 취득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40% 정도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기 전에 네.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가라는 개념이 취득세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가 양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최근에 되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에 자녀한테 저가 양도했다. 네. 그랬을 때도 기존에는 취득세가 저가 양도를 하면은 시세는 10억 원, 그리고 나는 7억에 팔았어요. 그럼 공시가격이 또 6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공시가격보다만 이 거래액이 높으면 네. 7억 원으로 인정을 해서 취득세를 물렸습니다. 지금은 이런 저가 양도의 경우에도 시세가 10억이면 너가 거래한 금액 상관없어. 10억 기준으로 이 취득세를 물리겠다. 라고 지금 바뀌어 있어요. 아. 그리고 증여 취득세가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네. 크게 바뀐 부분은요. 네. 이 증여를 했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언젠간 이 부동산을 팔게 되잖아요. 팔 때 적용받는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이 또 좀 수정이 됐어요. 자, 원래는 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양도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1억 원에 샀던 부동산이 있는데 네. 이게 시세가 6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팔게 되면 5억에 대한 차익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6억 원짜리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네. 배우자가 내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증여세 없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배우자는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6억 원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 신고도 6억 원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 가격을 6억 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6억 원에 나중에 팔 때 네.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죠. 자, 그럼 이 방법을 무제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양도세 낼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일단 양도하고 또 팔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오른 건 무조건 증여한 다음에 네. 6억까지는 팔고. 증여세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팔면 되잖아요. 신이 나네요. 예. 자, 요런 거를 양도세를 안 내는 회피를 막기 위해서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거를 정해놨거든요. 이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은 이런 겁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지 5년 안에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그 증여받을 때 증여가액이 아니라 네.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한다. 아. 그럼 난 1억에 샀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가 나중에 이거를 6억에 6억에 팔더라도 똑같이 취득가격 1억 원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배우자 공제가 없는 효과네요. 증여를 괜히 한 게 되는 괜히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5년 안에 팔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5년이 지나면은 네. 증여가액인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인정받아서 인정하는 거구나.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2월 과세 기간이 네.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10년 안에 증여받은 부동산 팔면 네. 양도세 절세 효과 없다. 5년은 그래도 금방 가는데 10년은 또 약간 네, 길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1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아, 그래서 작년에 엄청 많이들 증여가 활발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저희도 그 증여세 네. 업무를 굉장히 많이 처리했던 게 이 2월 과세 규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